누군가와 40년 넘게 살다 보면 말이 필요 없어지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만 들어도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알 수 있고, 밥상 앞에 앉아서 숟가락을 드는 속도만 봐도 그 사람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 보입니다. 저는 남편 최성일과 1982년에 결혼했습니다. 올해로 43년째입니다. 43년이라는 숫자를 입 밖에 내고 나면 저도 새삼스럽게 놀랍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사람을 읽어왔으니 이제는 표정 하나, 한숨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최성일은 충북 시골 출신입니다.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상경에서 주경야독으로 자동차 부품 회사에 입사했고, 거기서 30년을 버텨 품질관리팀장까지 올랐습니다. 성실함 하나였습니다. 특별한 배경도 든든한 인맥도 없었지만 맡은 일은 반드시 끝내고 퇴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공장 불량률 점검표를 3번씩 확인하고 부하 직원 실수를 자기 책임으로 올려 보고하고, 퇴근길에도 머릿속에 내일 일정을 굴리는 사람. 그게 최성일이었습니다. 2017년 만 60세가 되던 해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수고했다며 손을 잡아줬고 후배들이 조촐하게 자리를 마련해줬습니다. 최성일은 그날 집에 와서 양복을 조심스럽게 개어 옷장에 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한테 회사라는 곳이 그냥 직장이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정년이라는 게 끝이 아니라 상실처럼 느껴지는 사람이라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퇴직 이후에는 지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부품 공장에서 촉탁직으로 일했습니다. 정식 직원도 아니고 팀장도 아니고 그냥 경험 많은 어른으로 불려 다니는 자리였지만 최성일은 군말 없이 나갔습니다. 그렇게 5년을 더 일하다가 2022년 65세에 완전히 손을 놨습니다. 공장 측에서 인력 구조를 바꾸면서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된 것이었습니다. 저와 딸 최지수는 이제 쉬라고 했습니다. 충분히 일했고 충분히 버텼으니 이제는 좋은 것 먹고 걷고 쉬어도 된다고요. 그런데 최성일은 2달을 못 버텼습니다. 아침 6시면 눈이 떠지는데 갈 곳이 없고 몸은 멀쩡한데 할 일이 없으니 오히려 몸이 처진다는 거였습니다. 입맛도 없고 낮잠도 안 오고 텔레비전을 틀어놔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저한테 조용히 말하더군요. 나 이러다가 진짜 아프겠어. 일 좀 찾아봐도 되겠어? 말리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억지로 붙잡아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니까요. 2023년 초봄이었습니다. 최성일은 스스로 알아봐서 집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시립공영주차장 관리원 자리에 지원했습니다. 면접을 보고 온 날 합격했다며 그렇게 밝은 얼굴을 오랜만에 봤습니다. 68세가 주차장 관리원 됐다고 좋아하는 모습이 우습기도 하고 짠하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그냥 잘 됐다고 했습니다. 주차장 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입출차 차량 확인하고 주차 구역 안내하고 월정기권 발급하고 무단 주차 차량에 스티커 붙이고 하루 2번 주차장 바닥을 쓸면 됩니다. 한쪽으로는 재래시장이 맞닿아 있어서 장 보러 오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최성일은 그 어르신들 이름을 하나씩 외워뒀다가 오시면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카시트에 아기를 태우고 오는 젊은 엄마가 주차를 어려워하면 직접 안내했습니다. 동료 홍기탁은 최성일보다 4살 아래인 64세인데 둘이 점심을 같이 먹고 오후 한가한 시간이면 나란히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최성일이 퇴근하면서 전화를 해올 때면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피곤하지만 빈 피곤함이 아니라 하루를 제대로 썼다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가 좋았습니다. 이 사람한테 주차장이 그냥 주차장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반갑게
인사 나누는 어르신들, 방긋 웃는 아기를 안고 들어오는 젊은 부부, 퇴근길에 수고하셨어요 하고 지나치는 직장인들. 그 작은 공간에서 최성일은 다시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차장 생활이 2년째로 접어들던 2024년 말, 재래시장 상인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장태석이라는 사람이 당선됐습니다. 최성일한테서 처음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저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상인회장이 바뀌는 게 주차장 관리원과 무슨 상관인가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최성일이 그 이름을 꺼낼 때 잠깐, 정말 잠깐 입술 안쪽을 깨무는 것을 봤습니다. 40년 넘게 봐온 그 버릇을, 걱정이 있을 때만 나오는 그 버릇을,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장태석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은 건 2024년 가을이었습니다. 재래시장 상인회장 선거가 있다는 얘기는 최성일한테서 흘려들었고 당선자가 누구라는 것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건강식품 도매업을 한다는 사람, 시장 안에서 목소리가 크기로 소문난 사람, 그리고 아들이 시청에 근무한다는 것을 만나는 사람마다 빠뜨리지 않고 이야기하는 사람. 홍기탁이 그 소식을 전하면서 한마디 덧붙였다고 합니다. 저런 사람이 상인회장 되면 꼭 주차장이 문제야. 두고 봐. 홍기탁의 말은 한 달도 안 돼서 맞아떨어졌습니다. 장태석이 처음 주차장에 나타난 것은 상인회장 취임식이 끝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검은색 대형 SUV를 몰고 들어온 장태석은 입구에서 가장 가깝고 가장 편한 자리, 그러니까 장애인 전용 구역에 차를 세웠습니다. 최성일이 다가가서 정중하게 이동을 요청했습니다. 장애인 전용 구역이라 일반 차량은 주차가 안 된다고, 규정이 그렇다고 설명했습니다. 장태석은 차에서 내리며 선글라스를 올리고 최성일을 한번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내가 누군지 알아요? 상인회장이에요. 이 주차장 운영비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시장 상인들, 세금 아닙니까? 내가 여기 주인이나 마찬가지인데. 최성일이 운영비 출처와 장애인 구역 규정은 별개의 문제라고 다시 설명하자 장태석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 아들이 시청 주차 행정과 있는 거 알아요? 한마디면 아저씨 같은 사람 자리 없어지는 거 눈 깜짝할 사이예요. 최성일은 그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황당함이 너무 커서 말이 먼저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장태석은 최성일의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인 것인지 차를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시장 쪽으로 걸어가 버렸습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홍기탁이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런 사람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더 달라붙어. 걷다가 껌 밟았다 생각하고 그냥 피해. 최성일은 그날 이후로 장태석이 장애인 구역에 차를 세울 때마다 이동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장태석은 매번 비슷한 방식으로 응했습니다. 아들 이야기, 시청 이야기, 상인회장 이야기. 레퍼토리는 늘 같았습니다. 최성일은 규정을 설명하고 장태석은 그 규정 위에 자기 이름을 얹으려 했습니다. 문제는 관리소 분위기였습니다. 시청 위탁 운영이다 보니 민원이 올라오면 담당자가 곤란해졌고 장태석이 실제로 민원을 몇 차례 넣자 관리소 측에서 슬그머니 최성일한테 눈치를 줬습니다. 어르신,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마시고 적당히 넘어가시면 안 되겠냐고. 최성일은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냐고. 최성일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지 않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장태석의 요구는 장애인 구역 주차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주차장 관리 사무소 바로 앞 공간을 자기 전용 구역으로 써도 되겠냐고 했습니다. 사무소 앞이 들어오고
나가기 제일 편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최성일이 특정 개인 전용 구역은 규정상 불가하다고 하자 장태석은 그 자리에서 시청에 민원을 넣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넣었습니다. 며칠 후 시청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고 돌아온 말은 상인회장 민원이 들어왔다. 잘 해결해 달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최성일은 그날 처음으로 홍기탁한테 속내를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규정대로 하면 위에서 눈치 주고 못 본 척하자니 다음에 오는 장애인 차량에 할 말이 없다고. 홍기탁은 한참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형, 저 인간이 왜 저러는지 알아? 아무도 안 막으니까. 그래. 한 번 막히면 달라져. 최성일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다가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막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자기한테 그 방법이 있는지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장태석의 다음 행동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장태석이 상인회장 자리에 오른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최성일의 주차장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장애인 구역 주차였고 다음은 전용 구역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한 번 넘어간 선은 다음번에 더 쉽게 넘어온다는 걸 최성일은 몸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장태석의 아내 오복순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오복순은 10월 어느 평일 오전 짐을 가득 실은 차를 몰고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장에서 구입한 생필품과 포장 박스들이었습니다. 오복순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최성일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아저씨, 이것 좀 3층 창고까지 날라줘요. 엘리베이터 없으니까 조심해서요. 창고는 주차장 바깥, 시장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최성일이 그건 주차장 관리원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고 하자 오복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월급 받으면서 이런 것도 못해요? 우리 서방이 상인회장인데. 한마디면 아저씨 계약 연장 안 해도 되는 거 알아요? 최성일이 다시 한번 거절하려는 순간 홍기탁이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아주머니, 여기는 주차장이에요. 짐 나르는 데는 따로 있어요. 홍기탁이 단칼에 잘랐습니다. 오복순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입술을 비중 내밀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오후 홍기탁은 커피를 한 잔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런 사람 한 번 받아주면 끝이 없어. 형이 잘 버텼어. 최성일은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오복순이 돌아서던 그 눈빛이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 사건은 2주 뒤에 찾아왔습니다. 장태석이 주차장 안쪽 구석 공간에 박스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세 개였습니다. 그게 며칠 사이에 불어나서 주차 구역 2칸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최성일이 확인해 보니 장태석의 건강식품 도매업체 물품이었습니다. 상인의 창고가 부족해서 임시로 둔다는 것이 장태석의 설명이었습니다. 최성일이 주차 면수가 줄어들어 일반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고 이동을 요청하자 장태석은 피식 웃었습니다. 임시야, 임시. 며칠만 있으면 빼요. 그거 하나 못 눈 감아줘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스는 그대로였습니다. 일반 차량이 들어오지 못해 돌아가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고 실제로 민원도 들어왔습니다. 최성일은 장태석에게 다시 이동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시청에 보고하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장태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올려봐요. 누가 처리하는지 두고 보자고. 우리 민혁이 거기 있는데 하루면 묻혀요. 민혁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건 그때였습니다. 장태석의 아들, 시청 주차행정과 7급 공무원 장민혁. 장태석은 그 이름을 방패처럼 썼습니다. 보고를 올리면 아들이 막을 것이고 민원을 넣어봤자 아들이 묻을 것이고 결국 규정이고
뭐고 자기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최성일은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손이 떨렸다고 했습니다. 분해서가 아니라 그 말이 실제로 통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스는 결국 열흘 넘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최성일은 매일 아침 출근해서 그 박스들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이 가장 나빴습니다. 11월 초 오복순이 장바구니를 들고 주차장으로 걸어왔습니다. 시장에서 산 오리 2마리와 도라지 한 묶음이었습니다. 오복순은 최성일 앞에 장바구니를 내밀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오늘 저녁에 집에 손님 오는데 이거 좀 갖다 줘요. 30분이면 되잖아요. 최성일의 집 주소를 알고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배달 심부름을 당연하게 요구한다는 것이 더 놀라웠습니다. 최성일이 그건 할 수 없다고 하자 오복순은 눈썹을 올렸습니다. 어차피 여기 한가하잖아요. 잠깐이면 되는데 뭘 그렇게 굴어요. 월급 받으면서. 최성일은 그 자리에서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주차장 관리원은 주차장 안에서 주차 관련 업무를 하는 것이며 개인 심부름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복순은 한참 최성일을 쳐다보다가 장바구니를 집어들고 돌아섰습니다. 뒤돌아서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어디서 배운 거야? 저 고집. 그날 퇴근한 최성일은 집에 와서 밥을 반도 먹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괜찮다고 할 것을 알았고 괜찮지 않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밥을 남기는 건 말로 다 못할 무언가가 가슴에 쌓였다는 뜻이니까요. 세 가지 일이 한 달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장애인 구역, 박스 더미, 배달 심부름. 하나하나는 작아 보여도 쌓이면 다른 무게가 됩니다. 최성일은 그걸 혼자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로. 그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날 밤이었습니다. 최성일이 이상했던 건 11월 중순의 어느 목요일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은 오후 6시였는데 현관문이 열린 건 7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늦었다는 연락도 없었습니다. 저는 밥상을 차려두고 기다리다가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싶어 전화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최성일이 들어왔습니다. 구두를 벗는 동작이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을 씻으러 갔습니다. 저는 밥을 떠드렸습니다. 최성일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국을 한 번 떴다가 다시 놓았습니다. 밥그릇에 손이 가질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밥을 안 먹냐고. 최성일은 입맛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디 아프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했습니다. 피곤하냐고 했더니 그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밥을 남기는 건 예사 일이 아니었습니다. 30년 공장 생활 동안 밥은 꼭 먹었습니다. 몸이 자본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최성일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텔레비전 화면만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는 게 아니라 화면 너머 어딘가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밥상을 치우고 나서 최성일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다그치면 다치는 사람입니다. 기다려야 열립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최성일이 먼저 입을 뗐습니다. 요즘 주차장에 좀 힘든 사람이 있어. 저는 대답하지 않고 듣기만 했습니다. 최성일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장태석이 장애인 구역에 차를 세운 것부터 오복순이 짐 심부름을 시키려 한 것, 박스로 주차 구역 2칸을 막아버린 것, 시청에 보고를 올리려 하자 아들 이름을 들이밀던 것까지 한 달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저는 듣는 동안 속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사람이 한 달 동안 혼자 사귀고 있었다는 것도 그랬고 그렇게 사귀면서도 매일 아침 출근했다는 것도 그랬습니다.
최성일이 말을 마치고 나서 저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최성일은 잠깐 말이 없다가 대답했습니다. 말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말하면 당신이 더 속상할 것 같아서. 저는 그 말에 오히려 더 속이 상했습니다. 속상하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라 속상할까봐 혼자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 더 서럽게 들렸습니다. 다 큰 어른이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한 사람이 주차장, 관리원 자리에서 상인회장한테 아들 이름 들먹이는 소리를 들으며 말 한마디 못하고 서 있었다는 게 제 가슴을 눌렀습니다. 저는 당장 어디 신고라도 하자고 했습니다. 장애인 구역 무단 주차는 명백한 위반이고 박스 무단 점거도 기록이 남을 테니 시청에 공식으로 올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최성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청에 올리면 장태석 아들이 막는다고 했고 관리소 측에서도 이미 눈치를 줬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면 더 위에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최성일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방법을 쓰고 나서 더 불편해질 것을 걱정하는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계약직 관리원이 공식 민원을 넣으면 설령 규정상 맞는 일이라도 그 자리에서 버티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걸 아는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어나서 외투를 꺼냈습니다. 최성일이 어딜 가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밥을 못 먹었으니 나가서 먹자고 했습니다. 집 근처 해장국집이었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곳이지만 국물이 깊은 데였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서 국밥 한 그릇씩 시켰습니다. 주차장 얘기는 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우리가 처음 살림을 차렸던 반지하 월세집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름에 비가 오면 물이 들어와서 밤새 걸레를 짜던 것, 첫 월급 타서 소갈비를 한 점씩 먹던 것, 최지수가 아장아장 걷던 것. 최성일은 처음에는 건성으로 듣는가 싶더니 어느 순간부터 국물을 뜨면서 조금씩 말을 받았습니다.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까와는 다른 침묵이었습니다. 한결 가벼운 발걸음으로 최성일이 걸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고.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최성일이 모르는 방법이, 제가 생각해보지 않은 방법이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그때 문득 아들 최준혁 생각이 났습니다. 오랫동안 입 밖에 꺼내지 않았던 이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최준혁 생각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꺼내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준혁은 1983년생입니다. 올해 42세입니다. 최성일과 제가 1982년에 결혼하고 이듬해에 얻은 첫째 아들입니다. 4년 뒤인 1987년에 딸 최지수가 태어났고 그렇게 4인 가족이 됐습니다. 최성일이 공장에서 30년을 버티는 동안 저는 우체국에서 일하다가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서야 그만뒀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부족하지도 않게 두 아이를 키워냈습니다. 최준혁은 어릴 때부터 꼼꼼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 최성일을 닮아서 맡은 일은 끝까지 하고 중간에 흐지부지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했을 때 최성일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안정적인 자리를 찾으려는 아들의 판단을 믿었습니다. 2005년 최준혁이 22세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시청에 첫 발령을 받던 날 최성일은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제대로 뒤를 봐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이었을 것입니다. 등록금 걱정, 취업 걱정을 한 번도 내색하지 않고 혼자 치러낸 아들이 기특하고 그 기특함 앞에서 아버지로서 해준 것이 너무 없다는 마음이 뒤섞인 눈물이었을 겁니다.
최준혁은 시청에서 주차 관련 행정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주차 구역 허가, 공영주차장 관리 감독, 주차 관련 민원 처리가 주된 업무였습니다. 성실하게 연차를 쌓아서 2025년 현재 주차행정과장 5급 사무관 자리에 있습니다. 임용된 지 20년 만의 자리입니다. 주변에서는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최성일과 저는 그 사실을 동네에서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최준혁이 먼저 부탁을 했기 때문입니다. 과장 자리에 오르고 나서 명절에 집에 왔을 때 최준혁이 밥을 먹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주차 관련 민원이랑 허가 업무를 다루다 보니 동네에서 제 직급이랑 부서 얘기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어요. 청탁이 들어오거나 이상하게 엮이면 저도 곤란하고 두 분도 불편해지시니까요. 최성일은 그 말을 듣고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부부는 아들이 시청에 다닌다는 것만 알렸고 부서 이름도 직급도 입 밖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딸 최지수도 오빠 얘기를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다 보니 동네에서 우리 부부는 그냥 평범한 퇴직 노부부로 통했습니다. 아들이 어디 다닌다더라 하는 얘기가 한 번도 돈 적이 없었습니다. 최성일이 공영주차장 관리원으로 재취업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주차장이 시청 위탁 운영이고 담당 부서가 주차행정과라는 것을 알면서도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준혁도 아버지가 그 주차장에 일하러 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먼저 나서서 무언가를 해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최성일도 아들에게 기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차장 자리는 최성일이 스스로 알아보고 스스로 면접을 봐서 얻은 자리였습니다. 아들 덕분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나간 자리여야 한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태석이 처음 아들 이름을 들먹이며 시청 주차행정과를 들이밀었을 때 최성일은 그 말이 공허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그 부서 과장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은 최준혁이 당부한 선을 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밝힌다 해도 아들을 방패로 쓰는 것은 최성일이 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최성일이 왜 한 달 동안 말하지 않았는지, 왜 혼자 버텼는지, 왜 시청에 보고를 올리면서도 아들 이름을 꺼내지 않았는지, 그 침묵 안에 이 사람의 자존심과 원칙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장국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최성일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방패로 쓰는 것과 규정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장태석이 아들을 앞세워 규정을 무력화하려 한다면 그 규정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정면으로 확인하는 것은 청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정당한 절차였습니다. 저는 최준혁에게 전화를 걸기 전에 먼저 여동생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마음속에 쌓인 것을 한번 털어내야 다음에 어떻게 움직일지 정리가 될 것 같았습니다. 여동생 집을 다녀온 것은 11월 하순이었습니다. 최성일한테는 장 보러 간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여동생 집 근처에 큰 마트가 있었으니까요. 다만 마트보다 여동생 집을 먼저 들렀습니다. 여동생은 저보다 7살 아래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보다 직선적이고 뒤끝이 없는 성격이었습니다. 저는 자초지종을 처음부터 끝까지 털어놓았습니다. 장태석이 장애인 구역에 차를 세우는 것부터 오복순이 짐, 심부름을 시키려 한 것, 박스로 주차 구역을 막아버린 것, 시청에 보고를 올리려 하자 아들 이름을 방패로 들이밀던 것까지 여동생은 듣는 내내
눈살을 찌푸리다가 말했습니다. 언니, 그 사람 아들이 시청 주차행정과에 있다고 했지? 근데 최준혁 오빠가 거기 과장 아냐? 저는 그 말에 잠깐 멈췄습니다. 여동생은 가족이니까 최준혁의 직급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여동생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면 장태석 아들이랑 최준혁 오빠가 같은 부서에 있는 거잖아. 언니,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는데. 저는 최준혁이 당부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직급이랑 부서를 함부로 알리지 말라고 했다는 것을. 여동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청탁이랑 규정 위반 신고는 다른 거잖아. 언니, 너무 착하게 생각하지 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래 걸었습니다. 여동생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착하게 생각하는 것과 원칙을 지키는 것 사이에서 어디쯤 서야 하는 건지. 발걸음이 자꾸 느려졌습니다. 그런데 집 방향과 주차장 방향이 갈리는 사거리 앞에서 저는 멈칫했습니다. 평소에는 주차장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최성일이 불편해할 것 같아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더 싸고 좋은 마트가 있어도 일부러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발이 주차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최성일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멀리서라도 괜찮으니 그냥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주차장이 보이는 거리까지 걸어가서 담장 쪽에 몸을 붙이고 섰습니다. 관리사무소 앞에 최성일이 있었습니다. 홍기탁과 나란히 서서 뭔가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멀어서 표정까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어깨가 평소보다 조금 처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제 눈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주차장 입구 쪽에서 오복순이 걸어왔습니다. 장바구니를 한 손에 들고 시장 쪽에서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자리를 피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오복순이 최성일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장바구니를 내밀며 말을 건네는 것이 보였습니다. 거리가 있어서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성일의 몸짓이 보였습니다. 고개를 젓고 있었습니다.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오복순의 손짓이 커졌습니다. 최성일은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심부름을 또 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번 거절당하고도 또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뗐습니다. 가방을 고쳐 쥐고 주차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복순이 저를 보고 누구냐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최성일은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오복순을 향해 말했습니다. 심부름 시키실 거면 심부름 센터에 전화하세요. 저분은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이지 개인 일 봐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복순이 눈을 치켜떴습니다. 당신 뭔데 끼어드냐고 했습니다. 저는 최성일 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저기 박스들 오늘 중에 빼주세요. 주차 민원 넣는 것도 저 할 줄 알아요. 오복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과 동시에 시장 쪽에서 장태석이 걸어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장태석은 험상궂은 얼굴로 최성일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아저씨, 지금 마누라 앞세워서 상인회장한테 이래도 됩니까? 우리 아들 전화 한 통이면 아저씨 내일부터 이 자리 없어요. 최성일이 말리려 했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상인회장이시면 규정은 더 잘 아셔야죠. 장애인 구역 무단 주차의 주차 공간 사적 점거까지 다 기록이 남는 거 아시죠? 장태석의 목소리가 더 올라갔습니다. 어디서 굴러온 아줌마가 왜 나서냐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주차장 관리원 아내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고성이 오갔습니다. 지나가던 시장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봤습니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양측을 떼어놓으면서 그날의 충돌은
일단 가라앉았습니다. 경찰은 서로 시청에 가서 정식으로 민원과 진술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했습니다. 시청이라는 말이 나온 순간 장태석은 비죽 웃었습니다. 시청 가자고요? 좋아요. 우리 민혁이 거기 있으니까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면서 장태석은 시청에 아들이 있다는 것을 자기 패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패가 얼마나 허무하게 뒤집힐 수 있는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최성일에게 말했습니다. 최준혁한테 전화해야 할 것 같다고. 최성일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최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준혁에게 전화를 건 것은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최성일은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고 있었고 저는 주방에서 조용히 전화를 눌렀습니다. 최준혁은 2번 만에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이 시간에 전화하는 게 드문 일이었습니다. 최준혁이 먼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들, 장태석이라는 사람이 상인회장이 됐고 1달 넘게 규정을 무시하면서 아들이 시청 주차행정과에 있다는 것을 내세워왔다는 것, 오늘 충돌이 생겨서 경찰까지 왔고 시청에서 정식으로 민원과 진술을 하기로 됐다는 것까지. 최준혁은 말없이 끝까지 들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몇 시에 오실 거예요? 저는 오전 10시쯤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준혁은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말도, 걱정하지 말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잠깐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 짧은 대답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성일은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옷을 입으면서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괜찮겠냐고 물었습니다. 최성일은 그냥 가보자고 했습니다. 시청 민원실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 5분이었습니다. 장태석과 오복수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장태석은 민원실에 들어서자마자 안내 직원에게 아들 이름을 댔습니다. 장민혁 공무원이 여기 있죠. 연락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장민혁이 나타났습니다. 30세의 7급 공무원이 넥타이를 메고 아버지 옆에 서더니 최성일과 저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제가 주차행정과 담당 공무원인데요. 어떤 민원을 넣으시겠다는 건지. 장태석은 그 순간 어깨가 펴졌습니다. 봐봐요. 우리 아들이 여기 담당이야. 계약직 관리원이 민원을 어떻게 넣겠다는 건지 어디 봅시다. 말투 안에 여유가 넘쳤습니다. 최성일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저도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안쪽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박또박 규칙적인 발소리였습니다. 장민혁이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발소리의 주인을 확인한 순간 장민혁의 어깨가 반듯하게 섰습니다. 과장님, 복도 끝에서 서류를 들고 걸어 나온 사람은 최준혁이었습니다. 와이셔츠에 넥타이, 가슴에 공무원증이 달려 있었습니다. 최준혁은 장민혁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혁 씨, 지금 과장실에 처리할 서류 있는데 왜 여기 있어요? 장민혁이 대답하려는 순간 최준혁의 시선이 최성일과 저에게 닿았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준혁아, 여기 웬일이야? 정적이었습니다. 장태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오복수는 입이 반쯤 열렸습니다. 장민혁은 최준혁과 저를 번갈아 보며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최준혁은 저희 쪽으로 걸어오며 낮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최성일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민원 넣으러 왔다고, 주차장에서 일이 좀 있었다고. 최준혁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장태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장민혁에게 말했습니다. 민혁 씨, 이분들이랑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봐요. 장민혁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버지가 상인회장이시고 주차장 관련해서 좀 하다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최준혁이 말했습니다. 민원 서류 들어오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오늘은 자리가 있어요. 장민혁이 들어가고 최준혁이 장태석과 오복순을 면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최성일과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최준혁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주차 구역 무단 점거, 관리원 업무 외 강요, 공무원 가족 신분을 이용한 민원 압력.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장태석이 처음으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잠깐, 내가 이분들이 과장님, 부모님인 줄은 몰랐고. 최준혁이 끊었습니다. 부모님이어서가 아니라 규정 위반이어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 한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들 덕분이 아니라 규정 때문이라는 것.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원칙을 위해서라는 것. 최성일이 30년 공장 생활 동안 지켜온 방식이 아들한테 그대로 가 있었습니다. 오복순이 저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투를 바꿨습니다. 사모님, 제가 몰라 뵙고 신뢰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사모님이라서가 아니라 잘못하셔서 이렇게 된 거예요. 면담이 끝난 뒤 최준혁은 주차 구역 무단 점거와 관리원 업무 강요에 대한 공식 경고 조치를 내리고 추가 감사 필요성을 보고서에 기재했습니다. 장태석과 오복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시청을 나갔습니다. 장민혁은 복도에서 최성일과 마주쳤을 때 아무 말 없이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시청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에 최성일이 멈칫 서더니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옆에서 기다렸습니다. 한참 만에 최성일이 말했습니다. 저 녀석, 나 닮았네. 저는 웃었습니다. 많이 닮았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최성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어깨가 펴진 사람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서 다음 날 아침이 기다려졌습니다. 장태석이 사라진 주차장이 최성일이 어떤 표정으로 출근할지가. 시청에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최성일은 평소보다 10분 일찍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나서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조금 길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밥을 안 치면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달라진 아침이었습니다. 최성일이 출근하면서 현관에서 구두를 신는데 저는 괜히 뭐라도 한마디 하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오늘 점심은 뭐 먹을 거냐고. 최성일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홍기탁이 국밥 사준다고 했다고. 표정이 가벼웠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한참 현관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 어깨가 이렇게 넓었나 싶었습니다. 주차장이 달라진 것은 빠르게 눈에 띄었습니다. 박스 더미가 사라졌습니다. 장태석의 SUV가 장애인 구역에 서 있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최성일 말로는 시청 경고 조치가 내려진 다음 날 아침에 이미 박스가 치워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누가 치웠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장민혁이 야근을 하면서 옮긴 것 같다고 했습니다. 최성일은 그 얘기를 하면서 담담했습니다. 고소하다는 표정도 아니었고 불쌍하다는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장태석은 그 이후로 주차장 쪽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복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장에 볼 일이 있으면 다른 입구로 다니는 것 같다고 홍기탁이 전했습니다. 장민혁은 출근길에 주차장 앞을 지나칠 때마다 최성일에게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걸음을 늦추고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최성일은 그럴 때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듯이. 홍기탁이 하루는 커피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성일이 형,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 양반들이 그냥 쏙 들어갔잖아. 최성일은 슬쩍 웃기만 하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홍기탁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 나는 진짜 형한테 뭔가 있는 줄 알았어. 그냥 퇴직한 평범한 분인 줄 알았더니. 최성일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말했습니다. 나는 평범한 퇴직자 맞아. 아들이 시청 주차행정과 과장인 거지. 홍기탁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눈이 커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중에 전해 들은 저는 혼자 웃었습니다. 최성일이 그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달 말에 최지수가 주말에 집에 왔습니다. 오빠한테 얘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떡볶이를 끓이면서 최성일 옆에 앉아서 물었습니다. 아빠, 왜 진작 말 안 했냐고. 오빠한테 전화했으면 빨리 해결됐을 텐데. 최성일이 말했습니다. 그게 맞는 방법이 아니잖아. 최지수가 냄비를 저으면서 잠깐 말이 없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알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주방 입구에서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두 사람 많이 닮았다고. 최준혁은 규정에 따라 모든 것을 처리했습니다. 장태석의 주차 구역 무단 점거와 관리원 업무 강요에 대한 공식 경고 조치를 내렸고 추가 감사 필요성을 보고서에 기재했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이 아니라 위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결과를 전해 들으면서 아들이 어디서 저 원칙을 배웠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30년을 공장에서 불량률 점검표를 3번씩 확인하던 아버지한테서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최성일은 여전히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섭니다. 구두를 신고 점퍼를 챙겨 입고 걸어서 15분을 걷습니다. 장애인 구역에는 장태석의 차가 없고 주차 구역 모퉁이에는 박스 더미가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장 보러 들어오면 먼저 인사를 건네고 주차가 어려운 차가 있으면 직접 나가서 안내합니다. 홍기탁과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고 점심을 같이 먹습니다. 최성일이 퇴근하면서 전화를 해올 때가 있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먼저 전화를 건다는 것입니다. 오늘 할머니 한 분이 주차가 어렵다고 하셔서 도와드렸더니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 오늘은 아기가 창문으로 손을 흔들었어. 오늘은 벚꽃이 주차장까지 날아왔어.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좋았습니다. 하루를 제대로 쓴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을 때마다 창문 밖을 봅니다. 저 사람한테 주차장이 참 봄이 많은 곳인가 봅니다. 아침마다 반기는 사람이 있고 고맙다고 손잡아 주는 사람이 있고 방긋 웃는 아기가 있고 봄이면 벚꽃이 날아오는 곳. 그 작은 공간에서 최성일은 오늘도 쓸모 있는 사람입니다. 40년 넘게 살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큰 자리에 있어서 빛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자기 자리에서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오래 빛난다는 것을. 최성일은 그걸 주차장에서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최준혁은 아버지가 증명한 방식 그대로 아버지 편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도 저녁을 차리면서 현관 소리를 기다립니다. 구두 벗는 소리, 물 트는 소리, 물 한 잔 마시는 소리. 43년째 듣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오늘도 여전히 반갑습니다.